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채만식 탕류 13 대피선. 이튿날 석양, 태수의 시체 해부한 것을 받아내왔다. 해부를 한 결과 사인은 뇌진탕이요, 그 외에 두개골 한 군데가 바스러지고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한 것 말고 대소 타박상이 20군데나 넘는다고 했다. 그리고 대소변을 지린 것 외에는 위장 계통에는 아무 이상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날 장례를 준비하는 중에 경찰서에서 몰려나와 가택 수사를 했다. 은행의 소절수 사건이 뒤집혀졌던 것이다. 증거물로 태수가 미처 없애지 못한 도장이며 소절수첩이며 편지 같은 것을 압수해 갔다. 모든 것이 횡하니 드러났다. 다시 그 이튿날 소란한 중에 태수의 시체는 공동묘지의 일광지대에다가 무덤을 장만했다. 관을 내리고 파올린 붉은 황토를 덮어 봉분을 쌓고 제철이라서 푸르러 있는 때를 입히고 하니 제물로 무덤이 되던 것이다. 초봉이는 이 흙내 싱싱하고 떼짱 꺼칠한 무덤을 남기고 내려오다가 그래도 끌리듯 뒤를 돌아다 보고는 새로운 눈물을 잠잠히 흘리고 섰다. 낡고 새로운 무덤들 틈에 끼어 기우는 석양만 빗긴 태수의 무덤. 이것이 저 가운데 여러 무덤과 한 가지로 오늘 이 시각부터는 영영 무주총이 되어버리느니 생각하면 비로소 태수라는 인생이 불쌍했고, 그래서 그는 이 자리에서야 처음으로 태수의 불쌍함을 여겨 눈물이 흐르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득 내가 어쩌면 무덤을 벌초 한 번이나마 해주지 않을 요량을 하고서 무주총일 것을 지레 슬퍼해 주는고 생각하니 내 마음에 너무도 박절함이 부끄러웠다. 회심 끝에 날이 이제 깊기 전에 꽃이라도 한 다발 갖다 놓아주고 1년 한 차례 삭군을 사서 벌초라도 해주려니 하는 마음을 먹어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겨우 발길을 돌려놓았다. 집이라고 돌아는 왔으나 횡댕그렁하니 부침성 없다. 마침 또 경찰서에 불려가느라고 장례에도 나오지 못했던 형보가 아기작거리고 들어서는 꼴이 선뜩한 게 뱀이 살아 닳고 지나가는 것처럼 몸서리가 치인다. 형보는 그새도 건넌방에 그대로 눌러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배포다. 요행 유씨와 형주가 밤에는 초봉이와 같이 자고 낮에는 온 식구가 다 모이고 그뿐 아니라 장례야 경찰서 일이야 해서 일과 인목이 분잡하기 때문에 다시는 초봉이를 건드리거나 하던 못했다. 그 대신 안팎일에 제일 못지않게 알뜰히 납뛰어 정주산의 내외 환심을 사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참이다. 태수의 모친한테는 누구 하나 발설을 해서 기별이라도 해주자는 사람은 없었다. 장례날 초봉이가 겨우 생각이 나서 부친을 졸라 전보를 쳐 달라고 했으나 정주사는 그런 죽일 놈은 입에 붙이기도 싫었고 주소를 모른다는 핑계로 방패막이를 하고 말았다. 초봉이, 정주사, 형보, 그리고 행화 외에 기생이며 몇몇 사람이 여러 번 경찰서에 불려다녔다. 그러나 필경 다 무사하고 말았고 그 중에 형보는 며칠씩 갇혀 있기까지 하면서 단단히 치의를 받았으나 내내 모른다고 내뻗었다. 그리하여 소절수의 심부름을 해주던 사람, 즉 태수의 공범이 누구라는 것만 수수께끼로 남은 채 사건은 완구히 매듭을 짓고 말았다. 풍파가 인지 보름이 지나고 차차 여름이 짙어오는 6월 중순 이슥하게 깊은 밤, 옆에서 유씨와 형주는 고난 잠이 들었고 초봉이만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구름 같은 생각에 잦아서 뜬 눈으로 누워있다. 형보에게 무도한 욕을 보던 일이 그날 밤 그 당장에는 목숨을 끊자고까지 했던 크나큰 사단이었으나
벼랑간 뒤를 이어 태수의 참변을 싸고 도는 폭풍이 불어치자 그는 무서운 그 타격에 풀이 꺾여 결벽이나 정조쯤 가지고 자결을 하려들 만큼 팔팔하던 기운은 그만 다 사그라지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늙어버렸다고 할는지 아무튼지 그러고서 이제 와서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지나간 일이 남의 일처럼 아프지 않고 시뿌듬한 게 곧잘 애를 사귈 수가 있었다. 물론 결혼 전에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태수와 결혼을 하던 것이며 아무 멋은 모르겠어도 그다지 불행하든 않든 열흘 동안의 신혼 생활이며 그러다가 흉악한 형부에게 겁탈을 당하던 일, 태수의 브루이지 병과 뒤 미처 탈로가 된 온갖 협잡, 이리하여 마침내 곱던 무지개와도 같이 쓰러진 환멸, 이렇게 추워 들어오느라면 헛짚은 생애의 첫걸음이 두루 애달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결국 그 순간이 지난 뒤에는 막연한 게 마치 언사를 만지기에 신경이 아프다 말고서 지레 지쳐 버린 소치일 것이다. 지나간 일이 그렇듯 얼얼하기나 할 뿐이지 모질게 결리거나 아프지 않은 것이 유행이어서 그는 모든 것을 옛말대로 일장의 꿈으로 돌리고 깨끗이 잊어버리자 했다. 미상불 꿈 그대로 허망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지나간 일은 그러므로 그럭저럭 해서 씻어 넘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되어가는 대로 내던져 두거나 걱정을 않고서 지내거나 할 수가 없겠으리 절박한 것은 닥쳐오는 앞일이다. 지나간 일이야 마음 하나 둘러먹는 걸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단념이 되는 것이지만 앞일에는 신중한 계획과 한 가지로 행동을 가져야 할 테니 말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써 열흘을 더 넘겨두고 밤이면 잠을 잊고 누워 장차 어떻게 내 한 몸을 가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도 짓밟혀 버린 내 일생을, 아까운 내 청춘을 잘 다시 추어 올려 나도 남처럼 한 세상을 보도록 할 것인가, 두루두루 궁리에 자지러져 있는 참이다. 환히 밝기만 한 50와트 전등불을 눈도 아파 않고 간소롬이 바라보면서 모로 누워있는 초봉이는 때와 공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만 머릿속에서만 뜬 생각이 두서없이 오고 가고 한다. 옆에서 모친 유씨가 형주로 더불어 가끔 몸 뒤치기는 해도 딴 세상같이 깊은 잠이 들었다. 땡, 땡. 마루에서 시계 치는 소리가 네 번째 나고는 그친다. 초봉이는 시계 치는 소리에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 그럼 군산을 떠나야지 하면서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앉는다. 그리 서두는 품이 방금 혼잣말을 하던 대로 당장 옷을 차려입고 뛰쳐 나설 것 같다. 불쾌한 기억이 내 자신도 자신이려니와 남의 이목의 부끄러움이 오래오래 가시지 않을 이 군산 바닥이 싫다. 더구나 장가놈이 있어서 위험하다 하는 눈치가 앞으로 수월천이 성가실 것 같다. 진작 피하니만 갖지 못하다. 서울이면 좋을 것이다. 무엇이 어쩌니 좋으리라는 것은 모르겠어도 그저 막연히 좋을성 부르다. 재호가 미덥다. 윤희를 생각하면 역시 재호의 상점이든 회사든 붙어 있기가 어려울 듯 싶고 해서 불안한 게 아닌 것도 아니나 일변 재호가 사람의 발이 넓고 변통성이 많은 사람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라도 구해주고 두루 애써 줄 것이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마침내 군산을 떠날 작정을 하고 만다. 작정을 하고 나니 뒷일이야 그때 당해보기로 하고 우선은 마음이 가뜩하여 한숨이 한꺼번에 시원하게 쉬어진다. 하다가 생각하니 서발 막대기 내둘러야 개 하나 걸릴 것 없고 혹혹 불어놓은 듯이
말짱한 친정을 그대로 두고 훌쩍 떠나기가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이 바닥에선 직업을 얻기도 조련창커니와 그러기도 싫은 걸 항차 어려운 친정집에 내 한 입을 더 얹어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는 더욱이나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내가 서울로 가서 차차 무슨 도리를 차리기로 하고 친정일도 그걸로 걱정이나 하고 있었자 별수가 없을 테라. 이만치 요량만 하고 나니 다시는 더 돌려다 보이는 것도 없이 마침 내 책상 앞으로 다가앉아서 모친한테 편지를 몇 자 적는다. 편지 사연은 마음이 울적하여 서울로 가서 다시 편지도 하겠지만 집을 새 얻느라고 낸 보증금 50원을 도로 찾고 또 살림도 감 나가는 것을 쓸어 팔고 해서 가용에 보태 쓰라고. 그리고 내가 서울로 간 종적은 아무한테도 말을 내지 말라고 끝에다가 긴히 당부를 했다. 편지를 다 쓴 뒤에 반지 2개를 뽑고 팔걸이 시계를 풀고 해서 편지와 같이 봉투 속에 집어넣었다. 그럭저럭 날이 휘어시 밝아서야 잠깐 눈을 붙였다. 이튿날 아침 11시가 되기를 기다려 초봉이는 모친더러 잠깐 저자에 다녀오마 하고 식물을 데리고 정거장으로 나왔다. 유씨는 그동안 혹시 딸이 모진 마음이나 먹지 않을까 해서 늘 조심이 되었지만 오늘은 식물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제 말대로 저자에 다니러 가나 보다 하고 안심을 했다. 초봉이는 결혼한 뒤로는 이내 쪽을 찌고 있던 머리를 학생머리로 고쳐 틀고 옷은 수수하게 흰 못이 진 솔적삼에 검정 치마를 받쳐 입었다. 혼인 때 산 구두도 처음으로 꺼내 신고 역시 혼인 때 태수가 사준 파라솔과 핸드백을 가졌다. 돈은 태수가 150원가량 남겨놓고 죽은 것을 100원가량은 그동안 장례를 치르느라고 없어졌고 50원 남짓한 데서 30원을 모친한테 쓴 편지 봉투 속에 넣었다. 정거장으로 나오는 길에는 승재가 있는 금호 병원께로 자꾸만 주의가 끌리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마음이 어두웠다. 11시 40분 차가 거의 떠나게 되어서야 데리고 나온 식모에게다 집에 전화라고 편지를 주어 돌려보내면서 그리고 딴 집을 구해 가서 부디 잘 살라고 일렀다. 차가 슬며시 움직이자 이걸로 가위를 눌리던 악몽은 하직이요 새로운 생애의 출발인가 하면 무엇인지 모를 안심과 희망이 조용히 솟는 것이나 일변 너무도 호젓한 내 형색이 둘러 보이면서 장차로 외로울 앞날이 막막하여 그래도 군산을 떠나는 회포는 슬펐다. 14. 만만한 자의 성명은 초봉이가 이리에서 호남선 본선을 대전으로 갈아타느라고 일단 차를 내려 분잡한 플랫폼의 여러 승객들 틈에 호젓이 섞여 섰을 때다. 아니 이건 초봉이가 벼랑간 등 뒤에서 허겁스럽게 떠들면서 불쑥 고개를 들이대는 건 말대가리같이 기다란 박재호의 얼굴이다. 아저씨! 초봉이는 반가워서 절로 소리가 높았다. 남의 이목이 아니더면 덥석 부여잡고 쉽게 이 뜻하지 못한 곳에서 재호를 미리 만난 것이 기뻤다. 재호도 무척 반가워한다. 그러나 반가워서 싱글싱글 웃으면서도 기다란 얼굴로 표정이 단순치 않다. 그는 초봉이의 그동안 사단을 갖추 알고 있던 것이다. 초봉이도 재호의 낯꽃이 심상치 않은 것이 아마도 군산까지 왔다가 소문을 들었나 보다 싶어 이내 고개가 절로 수그러지고 만다. 그래, 어딜 가느라고. 재호는 초봉의 행색을 다시금 빳빳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묻는다. 그저 이렇게 나왔어요. 초봉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서 발끝으로 땅을 비빈다. 그저? 아까 것도 할 만하지. 훨훨 바람도 쐬고 하는 게 좋고 말고. 제기랄 것. 그래 잘했어.
기왕 나선 길에 나하고 서울이나 구경도 할 겸 같이 갈까? 재호는 옆에서 사람들이야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요란하게 떠들어댄다. 그렇잖아도 지금 저도 서울로 간다? 네, 거 잘했어. 아무렴 그래야 하고 말고. 초봉이는 기왕 말이 났던 끝이니 또 아무 때 말을 해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니 시방 그러지 않아도 아저씨를 바라고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미리 할까 말까 망설이는 참인데 재호가 먼저 제 이야기를 부역해 늘어놓는다. 저번에 서울로 올라간 뒤에 제약회사는 뜻대로 준비가 되어 가지고 며칠 아니면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일이며 다시 어제 아침에 군산으로 건너와서 볼일을 보고 지금 서울로 가는 길인데 군산항 정거장에서 차를 탔기 때문에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도 서로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야 싱겁거나 말거나 구수하니 짓거리고 있는데 마침 차가 들이닿았다. 둘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에 올랐다. 차는 비좁았다. 차간마다 죄다 지나면서 보아도 두 사람을 나란히 앉혀줄 자리는 없다. 재호는 한 손에 보스턴을 또 한 손에 과실 바구니를 갈라들고 끼웃끼웃 앞서 가면서 연신 두덜거린다. 이런 제기를 철도국 친구들은 냉겨 먹을 줄만 알지 서비스는 할 줄 모른다. 아, 이 이런 놈의 자리가 있어야지. 차장은 어디 갔노? 찻싹을 깎아 달라든지 해야지. 응? 제기랄 것. 아무리 제기를 해도 빈 자리는 종시 없다. 할 수 없이 되는 대로 2등 칸으로 들어섰다. 자, 여기 아무데나 앉게나. 이런 때나 2등 차 좀 타보지. 초봉이나 내나 돈 아까워서 언제 2등 차 타겠나? 제기를. 재호는 보스턴과 과실 바구니를 실렁에 얹고 양복 저고리와 모자를 훌러덩 벗어 젖힌다. 제 얘기를 할 것. 자, 차표라건 일이 달라고. 이따가 돈 더 주고서 2등 차표하고 바꿔야지. 어때? 2등은 자리가 성글굿도 깨끗해서 좋지? 다 돈만 있으면 이런 법이야. 초봉이는 3등 칸이 좁으니까 2등 칸에 앉는 줄만 알았더니 그래도 차장이 와서 말썽을 하든지 하면 창피할까 싶어 편안한 2등차가 편안치도 않았는데 돈을 더 주고 2등차표와 바꾼다고 하니 지닌 시제가 염려되고 속이 뜨악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핸드백에서 10원짜리를 꺼내서 차표를 얹어 내놓는 것을 재호는 손을 내저으면서 내가 초봉이한테 차 2등 한턱 못 쓸 사람인가? 자, 돈이라컨 두루 집어넣고 차표만. 허겁을 떨고 차표만 뺏어간다. 정거장에 성가신 혼잡과 허화를 털어버리고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창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아낌없이 몰려든다. 창 밖은 한창 살이 찌려는 여름이 한 빛으로 초록이다. 눈에는 벌써 완구해진 모포기가 어디고 가조롱하다. 잔디풀 우거지는 산 모퉁이의 언덕 소로에서 머리에 보따리를 인 촌 노파가 우두커니 차가 달리는 것을 보고 섰는 것도 초봉이에게는 기특한 풍경이다. 초봉이는 이렇게 무뜨리고 뛰쳐나와서 차간에 몸을 싣고 첫 여름의 싱싱한 풍경을 구경하면서 훨훨 달리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그 불쾌한 군산 바닥에 처박혀 속을 썩이는 이보다 훨씬 나은성 싶어 마음은 이윽고 거뜬해 갔다. 나는 참. 재호는 차표를 바꾸느라고 차장을 찾아갔다가 돌아오더니 선반에 과실 바구니를 내려가지고 앉으면서 이야기를 꺼낸다. 고 베라 먹을 옆에 낼 저희 집으로 쫓아버렸지. 헤헤, 제 얘기라. 네? 아니 왜? 초봉이는 놀라 묻기는 하면서도 재호의 좋아하는 속이 그러려니 짐작이 가지고 겸하여 초봉이 쟤한테도 아무튼지 일이 천만다행스럽다. 그깟 놈의 옆에 내 그걸 쫓아 버리거나 하지 무엇했으누. 에이 그놈의. 윤희를 쫓아 보냈다는 것은 그러나 말투요 실상인즉 1년 작정을 하고 별거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것은 오랜 계획이었었다. 윤희는 제 자신의 히스테리라든지 또 부인병에서 생기는 전신의 쇠약이라든지 그것을 잘 알고 겸하여 그러한 신경과 건강을 가지고 그대로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우선 저를 위하여서도 좋지 못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전번에 서울로 이사를 해 가는 기회에 별거를 하기로 진작부터 재호와의 의논이 있어 왔었다. 그런 때문에 재호가 초봉이를 서울로 데리고 가려는 것을 한사코 막았던 것이다. 초봉이뿐 아니라 도대체 재호라는 위인의 행실머리가 미덥지 못했지만 초봉이 일만이라도 제 뜻대로 한 것을 적이 마음 놓고 청진동에다가 살림만 차린 뒤에 이내 친정인 신천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재호를 잡아 앉히고 가로되 오입을 하지 말일, 물론 첩을 얻어들이지 말일, 가로되 술을 먹고 다니지 말일, 가로되 한 달에 3번씩 편지를 할 일, 그리고 그 밖에 별별 옴뚜까지 같은 것을 다 다짐을 받았다. 재호는 그저 머리로 좋아하면서 네, 네 대답을 했다. 한 1년 그렇게 별거를 하는 동안에 히스테리가 가라앉아 사람이 되면 유행이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를 보아 어름어름 하다가 이혼이라도 할 배짱이기 때문에 그저 마마 손님 배송하듯 배송만 시키려 들었던 것이다. 속내평이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그가 초봉이한테다가 짐짓 어떠한 색다른 암시를 주기 위하여 복선을 늘리느라고 그러한 말을 내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초봉이도 윤희를 잘 알고 알 뿐 아니라 적지 않게 성화를 해대던 기억을 가진 그 초봉인지라 초봉이를 만나자 문득 생각이 나서 종차에는 그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값에 적어도 시초 많은 한 개의 뉴스를 전하는 그런 탄탄한 마음으로 우연히 나온 것이다. 초봉이도 그러니까 역시 별다른 색임질을 하지 않고 한낱 뉴스를 듣는 정도로 들었을 뿐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시방 재호가 이렇게 만난 초봉이한테 그전과 같이 담담한 마음만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 결단코 그렇지는 않다. 커녕 그의 배짱은 시방 자꾸만 시컴해 간다. 군산서 초봉이를 데리고 있을 때는 초봉이가 한 고향 친구의 자녀요. 그래서 쟤한테도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애라는 것이며 아내 윤희의 질에 내떠는 강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혼 처녀에게 대한 중년 남자다운 조심성으로 해서 그의 욕망은 행동으로 번져 나지를 못했던 것이나 지금 당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것은 거리껴 하지 않아도 좋을 형편이다. 그는 이번에 군산까지 내려왔다가 자자히 떠도는 소문을 듣고 초봉이에 겪어온 그동안의 사단을 잘 알았었다. 안 되었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초봉이를 위정, 찾아보고 일변 위로도 해주려니와 또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요량으로 같이 데리고 서울로 가고도 싶었었다. 그러나 막상 찾아가자 한즉 아직도 경황들도 없을 텐데 또 정주사를 만나보면 자연 우는 소리에 제짜는 꼴을 보아야 하겠기에 그런 성가신 발걸음이 아예 내키지를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기를 단념하고 차라리 모른 채 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편지로든지 불러 올리려니 했었다. 그러던 참이라 초봉이를 뜻밖의 중로에서 만나고 보니 마치 무엇이 씌어대는 노르식이나 한 것처럼 희한하고 반가웠었다. 희한하고 반가움이 밖에서 들어오는데 속에서는 초봉이가 이제는 헌계집이니라 하니 안팎이 마침 맞게 얼려붙은 셈인 것이다. 이미 헌계집 그리고 임자 없는 계집 이러고 보니 미혼 처녀에 대한 중년 남자다운 조심성과 압박으로부터 단박에 해방이 될 것은 물론이다. 시집 잘못 갔다가 홧김에 서울로 바람잡일 나선 계집.
그러니 장차 어느 놈의 밥이 될지 모르는 게지. 그러니까 아무라도 먼저 재치 있게 주워 갖는 놈이 임자다. 옛날로 말하면 공문서짜리 땅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눈도 코도 못 보던 초면의 계집이라도 모를 태건을 일찍이 가슴을 설레게 해 주었고 두고두고 잊히지 않고 연연턴 초봉이고 보니 인절미의 조청까지 찍은 맛이다. 좋다. 또 윤희가 없어졌으니 더 좋다. 윤희를 이혼하든지 못하면 작은 마누라도 좋다. 저도 이제는 헌 계집, 나도 헌 사내. 제호의 검은 배짱이 각각으로 이렇게 터가 잡혀가는 걸 모르는 이편 초봉이는 그러나 안심하고 다행스러워 하기는 일반이다. 윤희가 없으니 제호의 덕을 마음 놓고 볼 수가 있을 테요. 그래, 재혼의 회사에서 제호 밑에서 있노라면 공부를 쌓아가지고 한때에 희망했던 대로 약제사 시험을 치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완전히 독립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차는 줄기차게 달려만 간다. 바깥은 여전히 살쪄가는 들이 아니면 짙게 푸르러 오는 언덕이다. 맑은 햇볕이 차창으로 쬐어들어 좌석의 고운 남빛 우단을 더욱 해맑게 드러낸다. 몇 되지 않는 손님들은 제각기 남을 상관하지 않고 한가로이 앉아 신문을 읽거나 담배를 피운다. 자, 이것 좀 먹으라고. 재호는 사과 하나를 꺼내고서 과실 바구니를 통째로 내맡긴다. 어서 아무거든지 꺼내 먹어요. 자, 칼도 여기 있고. 재호는 조끼 주머니를 뒤져서 칼을 꺼내 초봉이를 주고는 저는 손바닥으로 쓱쓱 문대는 둥 마는 둥. 난 뭐 하더니 그대로 덥쑥 베어문다. 지가 베껴 드릴게 인주세요. 초봉이는 재호의 털털한 짓이 저 보기에야 유쾌했지만 다른 자리에 점잖은 손님들이 볼까 봐서 민망했다. 괜찮어, 괜찮어. 재호는 볼퉁이를 불룩불룩하면서 연신 손을 내젓는다. 이놈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좋다면서? 초봉이도 어서 먹어요. 이 사과가 이놈을 날마다 식후에 한 개씩만 먹으면 뭐 의사가 소용이 없다고? 허허, 정말 그러다간 우리 약장사 놈들도 밥 굶어줄게. 허허, 제기랄 것. 초봉이는 이 유쾌한 사람에게 끌려 절로 웃음이 나와진다. 보름 만에 웃는 웃음이다. 재호는 초봉이의 웃는 입, 가장자리와 턱을 보고 새침하던 얼굴이 딴판이요. 미상불 예쁘기는 예쁘다고 속으로 새삼스럽게 탐복을 하여 맞이 않는다. 그런데 서울은 무엇하러 가나? 재호는 속옷한 초봉이의 이마를 의미 있게 건너다 보면서 묻는다. 초봉이는 사과 벗기던 손을 멈추고 잠깐 고개를 들었으나 어쩐지 실상은 아저씨를 찾아가는 길이랍니다. 하는 말은 주저해지고 그저 구경 삼아서. 구경? 허. 재호는 다시 한참이나 초봉이를 건너다 보더니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아따 저 무엇이냐. 나도 초봉이 사정을 다 알았어. 알았는데 초봉이는 재호가 다 안다는 눈치는 알기는 했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얼굴이 화텄 달고 다시금 고개가 깊이 수그러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 이 사람 내한테까지야 무어 그렇게 무렴해 할 게 있나. 허긴 몰랐을 텐데 우연히 어느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 그래. 신문에도 나긴 했더라는데 나는 못 보았지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원 그런 횡액이 있더람. 그거 원참 횡액이야 횡액. 큰 횡액이야. 글쎄 듣기에 어떻게 마음이 안 됐는지. 제기랄 것. 그런 놈의 일이 원. 재호는 말을 잠깐 멈추고 초봉이의 하얀 가리마를 한참이나 건너다 보다가 그렇지만 응? 이것 봐요 초봉이. 초봉이? 하면서 쩍벌거릴 듯이 제쳐 부른다. 네? 초봉이는 고개를 숙인 채 벌써 다 벗긴 사과를 먹지도 못하고 만지작거리기만 한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해요. 낙심을랑 하지 말아요. 낙심하면 정말로 못 쓰지. 뭐 어때?
한 번 실수로, 아니 실수가 아니라 횡액으로 그런 일을 좀 당했기로서니 어떤가. 아무렇지도 않어. 아직 청춘인데 그런 건 하룻밤 꿈이거니 해버리면 그만이야. 다 아무렇지도 않어. 일 없어. 그럴 게 아니야, 응? 초봉이? 네. 초봉이는 가만히, 그러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대답을 한다. 그는 재호가 곡진한 태도로 곰살맞게 구는 품이 마치 아픈 자리를 만져주되 아프지가 않고 시원하여 어떻게도 고마운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따라서 그는 하기야 전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낭명이 된 몸으로는 맨손을 쥐고서 넓은 사바로 뛰어나온 막막한 이 경우를 당하여 인생과 생활에는 든든한 권위가 섰고 일변으로 활달하며 인정이 있는 이 중년 남자 재호라는 사람이 탁 믿었고 안심되는 품이란 길을 잃은 아기가 일갓집 아저씨를 선뻑 만난 것과 같아 이제는 창피나 부끄러운 생각은 다 가시고 만다. 재호 역시 이미 초봉이를 가지고 만만히 다룰 수가 있다는 배심이 들어차서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므로 어떤 기회를 당하게 되면 주저앉고 행동을 일으킬 위인이기는 하나 그러나 시방 이 자리에서 초봉이를 여러 가지로 더욱이 장래의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하는 것은 결코 잔망스럽게 달콤한 미끼를 먹이자는 것은 아니오. 단순히 어른다운 애정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뭐. 재호는 담배를 피워 물면서 다시. 그리고 서울로 가는 거 잘 생각했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올라가서 편지를 하려던 참인데. 아무튼 잘했어. 내가 아무리 힘이 없기로서니 초봉이 하나 잘 돌봐주지 못하리. 아무 염려도 말아요. 마음 턱 놓아요. 응? 초봉이는 그렇다면 이 편에서 이야기를 낼 것도 없이 오히려 잘 되었다 싶어 더욱 안심이 되었다. 이야기에 팔려서 차창 밖으로 변하는 첫 여름에 살쪄가는 들과 산을 한동안 눈여겨보지 않는 사이에 차는 황등, 함열, 강경을 어느 결에 다 지나쳤다. 논사는 학교에 다닐 때 부여로 수학 여행을 가느라고 와 본 곳이다. 정거장 모습이며 역의 사람들이 어쩌면 낯이 익은 것 같다.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팥거리를 지나서 굴 하나를 빠져나왔을 때에 재호는 초봉이의 무릎에 놓인 조그마한 손을 무심코 내려보다가 손가락에 반지 자국만 남았지 뽑고 없는 것을 보았다. 반지도 다 뽑아버렸군. 아무렴 그래야 하고 말고. 그래 그 꺼림직한 과거는 칼로다가 비어 버리듯이 잊어야 해요. 그러고서 심기일전. 응? 제기랄 것. 재호는 초봉이가 집안의 전당거리라도 되라고 그저 무심코 반지를 뽑아놓고 온 속사정이야 알 턱이 없다. 그러나 초봉이는 막상 듣고 보니 도리어 너무 급작스럽게 결혼 반지 같은 것을 뽑아버린 남의 눈에라도 박절하게 보일 것 같아서 화텟 얼굴이 달았다. 차가 대전역에 당도하자 초봉이를 앞세우고 플랫폼으로 내려서던 재호는 명승고적을 안내하는 간판에서 유성온천이라는 제목이 선뜻 눈에 띄었다. 유성온천? 온천? 재호는 내숭스럽게 빙긋 웃으면서 간판을 보던 눈으로 초봉이의 뒷맵시를 훑는다. 비로소 그는 제 야심을 의식적으로 행동에 옮겨볼 생각이 나던 것이다. 오지 않으면 아무렇게라도 오래자나 만들기라도 할 박재호지만 우연히 그 애의 찬스는 빨리 왔고 겸하여 좋았을 따름이다. 조봉이 온정 덜어 해봤나? 쇠뿔은 당김에 뽑으라 했으니 이제는 시간 문제라 하겠지만 시방부터는 옳게 남의 계집을 꿰는 수단이거니 생각하면 여염집 계집한테는 못해보던 짓이라 노상 뒤가 돌려다 뵈지 않지도 않았다. 초봉이는 마침 카드 미를 지나면서 전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갈 때
이것을 보고 진기하게 여기던 그때 일이 생각나서 한눈을 파느라고 재우가 재우쳐 떼서야 겨우 알아들었다. 온정이요? 온천? 초봉이는 되묻고서 고개를 가로흔든다. 못 가봤어요. 그럼 마침 좋군. 바로 이 근처에 유성 온천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볼 만한 데야. 그래 그래 구경도 못했다니 처음으로 온정도 해볼 겸 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초봉이 일도 상의하고 좋잖아? 그렇지만 무어. 재호는 이건 좀 창피한 고패로다. 고 얼음얼음 하는데 이어 초봉이가 아저씨 바쁘실 텐데 하는 게 저도 벌써 알아차리고는 슬며시 들어 누우면서도 그저 숫보기답게 부끄럼을 타느라고 괜한 겸사나 한마디 해보는 눈치인 것 같았다. 뭐 그만하면 다 팔아도 내 땅이다. 온, 나는 또 무슨 소리라고. 허허, 그런 걱정을 나건 하지도 말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점심도 아주 거기 가서 먹을까? 네. 시장하자너? 괜찮아요. 그럼 됐어. 자, 빨리 나가자고. 자동차를 잡아 타야지. 초봉이는 남자와 단둘이서 후젓하게 온천에를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턱이 없다. 온천도 역시 거리에 목간탕처럼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고 해서 단지 목간을 하기 위한 목간이라고밖에는 온천이라는 것을 그 이상 달리 생각할 내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가보는 온천 목간도 하려니와 또 재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상의하자고 하니 겸사겸사 반갑기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재호는 초봉이의 그러한 단순한 마음이야 몰랐고 너무 쉽사리 제 뜻에 응하는 것이 도리어 해먹고 싱거운 맛도 없지 않았다. 바로 유성 온천으로 떠나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는 다른 두어 사람 승객과 같이 버스를 잡아 타고 흔들린 지 30분 만에 신온천의 비라는 여관에 당도했다. 초봉이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바로 근처라더니 이렇게 먼 데인가? 언제 못 가느라고 언제 점심을 먹고 도로 와서 차를 타려고 이러는 거? 이쯤 궁금히 생각도 했으나 그대로 잠자코 있었다. 버스가 포치에 닿기가 무섭게 앞뒤로 하녀들이 달려들어 문을 열고 손에 든 것을 채워가고 하면서 이리아싸이마세 어서 오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현관으로 들어서니까는 연하문이나 같은 하녀들이 나풋나풋 엎드리면서 한꺼번에 이리아싸이마세를 외친다. 서슬의 초봉이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못 간 집이라면서 대체 이게 웬 영문인지를 모르겠다. 군산 있을 때의 목간이라고 하면 수염난 눈팡이가 포장 뒤에 앉아 벙어리 삼신인지 눈만 힐끔하고는 돈이나 받을 줄 알지 오느냐 가느냐 인사 한마디 하는 법 없는 그런 대만이 목간 탕인 줄 알았었는데 자 이건 도무지 황홀하고도 혼란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어깨가 절로 오므라들려고 한다. 집은 어쩌면 이리도 으리으리하며 색시들은 어쩌면 이렇게 많이 나오며 어쩌면 이다지도 소중히 모셔드리는지 아마 이런 집에서는 목간삭 쓸 칠전은 어림도 없고 1원이나 그렇게 내야 할 것 같다. 초봉이는 사실로 이런 호강이라고는 꿈에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차마 겁이 나고 황송스러워 못한다. 그러나 저러나 남탕이니 여탕이니 써붙인 데는 어디며 수건도 없고 비누도 없으니 비누는 이전자리를 한 개 산다지만 빌려주는 수건이 있는지 모르겠기에 종시 두리번거리고 섰는데 재우는 성큼 마루로 올라가더니 어서 올라오지않고 하면서 휘죽웃는다. 초봉이는 그제서야 구두를 벗고 마루로 올라서니까 한 여자가 냉큼 가죽 슬리퍼를 집어다가 꿇어 앉으면서 바로 발뿌리 앞에 놓아준다. 초봉이는 제발 이러지 말아주었으면 하여 딱해 못 견딘다. 재우는 보니 짐을 들고 앞선 여자의 뒤를 따라 2층 층계를 올라가고 있다.
초봉이는 이런 집에서는 목간도 2층에다가 만들어 놓았나 보다고 더욱 신기해했으나 자꾸만 이렇게 둔전거리다가는 촌뜨기 처첩을 타지 싶어 얼핏 제호를 따라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서 양탄자를 깐 복도를 한참 가느라니까 앞서 가던 하녀가 한 방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문을 열어주는데 널따란 다다미 방이다. 초봉이는 팔조를 모르니 그냥 넓은 줄만 알 뿐이다. 하녀가 뒤로 따라 들어와서는 비단 방석을 2개 마주 놓아주고 시원하라고 앞 유리창들을 열어놓고 한다. 얘가 어디래요? 초봉이는 목간통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방으로 모셔드리는 게 궁금할 밖에. 어디 온정이지. 목간은? 목간? 아무렴 인제 해야지. 가만히 있자. 옷이나 좀 갈아입어야 목간을 하지. 옷을? 하하, 처음으로 와서 모르는군. 온정에선 빌려주는浴衣가 있으니까 그걸 갈아입어야 편한 법이거든. 그것도 미상불, 그럴듯하기는 그럴듯했다. 마침 하녀둘이 하나는 차 쟁반을, 하나는 육가다를 받쳐 들고 들어온다. 들고 날 때면 의례껏 쪼그리고 앉는 것이 민망해서 볼 수가 없다. 하녀가 차를 따르는 동안 재호는 양복을 훌러덩훌러덩 벗어 던지면서 육가다를 갈아입는다. 초봉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얼른 외면을 하고 말았으나 내심에는 재호라는 사람이 그렇던 않던 사람인데 어쩌면 이다지도 무례할까 보냐고 대단히 불쾌했다. 하녀가 육가다를 펴 들고서 초봉이더라도 어서 갈아입으라고 속없이 연방 눈웃음을 친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재호가 육가다를 다 갈아입고 돌아서다가 초봉이의 곤경을 보고는 껄껄 웃으면서 하녀더러 설명을 한다. 우리 안악은 온천이 처음이기도 하려니와 또 조선 가정에서는 안악이 남편 앞에서 남이 보는데 함부로 옷을 벗거나 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러니 그대로 놓아두라고. 우리 안악이라니? 초봉이는 단박 면박이라도 주고 싶게 재호가 괘씸했다. 그의 눈살은 조련찮게 꼿꼿하게 재호를 거듭 떠본다. 그러나 재호는 초봉이의 그러한 눈치는 건의를 챘어도 어째 그러는지 속내는 알 수 없었다. 아까 대전역에서 그만큼 선선히 내 뜻에 응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이다지 비셀게 무엇이란 말인고. 오라, 그런 게 아니고 저게 부끄럼을 타는 모양인 게로군. 그러면 그렇지 원. 허허, 제기랄 것 그렇게 부끄럽게 무에 있더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서먹서먹 하질 말어요. 여기 여자들이 보는데 마치 남의 집 여자를 꿰어가지고 온 것처럼 수상하게 여길라고. 그렇잖아? 말이 그럴듯하여 초봉이는 마음이 약간 풀렸다. 역시 꿰고 꿰물 받아서 온 것으로 보인다면야 차라리 아닐지언정 겉으로는 내외가 아닌 체하는 것이 그보다는 덜 창피할 테라서. 자, 그런데 어떡할꼬? 목간을 먼저 말까? 시장한데 뭐 요기를 먼저 말까? 글쎄요. 초봉이는 시장하기는 하나 이러자거니 저러자거니 의견을 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목간을 하고 나와서 먹더라고. 좀 시장하더라도 기왕 참던 길이니. 재호는 기다리고 섰는 하녀더러 탕에 들어갔다가 나올 동안에 화식을 준비하든지 그게 안 되겠으면 돈불이나 그런 것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악은 집에서도 나하고 같이 목간을 하는 법이 없으니 따로 독탕에 안내해 주라고 주절주절 이른 뒤에 하녀가 받쳐주는 타월을 어깨에다 걸치고 나가버린다. 초봉이는 기다리고 섰는 하녀가 제일에 민망해서 할 수 없어 육가따를 갈아입는다. 세수 빠진 하녀가 연신 아씨아씨 해가면서 생, 근살을 피우는데 딱 질색을 하겠다. 탕에서 독탕이라 혼자다. 유황내가 나고 호젓한 게 마음에 해적해적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정갈한 것이 좋기는 좋았다. 물탕 바닥의 푸른 타일에 비쳐 깊은 연못의 물인 듯
새파란 물이 가장자리로 남실남실 넘쳐 흐르는 것이 아까울 만큼 흐뭇해 보인다. 물은 너무 뜨거운 것 같았으나 참고 그대로 들어가서 다리를 뻗고 비스듬히 잠겨 있노라니까. 여러 날 동안의 피로가 새 채비로 몸에서 풍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어 다 씻겨 나가는 성 시퍼 여간만 개운한 게 아니다. 맑은 물속으로 하얀 제 몸뚱이가 들여다 보인다. 대체 이다지도 곱고 깨끗한 몸뚱이가 그만 더럽혀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 그러나마 그게 한 가지도 아니오. 두 가지씩. 남이 부끄러운 체면의 수치가 하나, 제 마음에 부끄러운 비밀한 수치가 하나. 이 두 가지의 형적 없는 때가 이렇듯 곱고 정갈해 보이는 내 몸뚱이에 적이 돋은 듯 늘어붙고 한평생을 가도 벗어지지 않다니. 이리 생각하면 마구 껍질이 한 벌 벗도록 푹푹 문질러 씻어라도 내보고 싶어진다. 그래 불이 나게 물탕 밖으로 나와서 몸을 문지른다. 그러나 미끈미끈하기만 하고 시원치가 않아서 여기저기 둘러보아야 비누 같은 것은 놓아둔 게 없다. 이만큼 차려놓고 수건까지 주면서 비누는 주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 뒤에 어느 말 끝엔가 재우더러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유황 온천에서 비누를 쓰느냐고 조롱을 받은 것은 후일담이고, 탕에서 나와 방을 잊어버리고 어릿어릿 하는데 지나가던 하녀가 쪼르르 데려다 준다. 재호는 기다란 얼굴이 심지어 대머리 벗어진 데까지 불그레하니 익어가지고 조그마한 밥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초봉이의 밥상도 따로 갖다 놓았다. 조선식으로 맛상을 안 한 것이 다행스러웠다. 어때? 기분이 아주 좋지? 재호는 부채질을 하면서 무엇이 그리 기쁜지 연신 싱글벙글 좋아한다. 자, 밥 먹더라고. 퍽 시장했을 거야. 그새 여러 날 걱정으로 지내느라고 무얼 변변히 먹지도 못했을 텐데. 밥상 앞에가 무릎을 뉘고 앉으니까 하녀가 간드러지게 공기에다 밥을 퍼 올린다. 초봉이는 두 손으로 덤쑥 받는다. 어여 먹어요. 많이 배부르게 먹어요. 인전 아무 걱정도 할라 말고서 잘 먹고 맘도 편안히 가지고 그래요. 마침 목간을 했으니깐 그걸로 과거는 말끔 씻어 발인 요량을 하고 말이지. 허허 제기랄 것. 초봉이는 그렇기는커녕 비누가 없어서 때도 못 씻은 걸 하고 속으로 웃었다. 자 어서 먹어요. 원 저렇게 이쁜 사람이 원 그런 악착스런 일을 당하고 그리다니. 에이 가엾어. 가엾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허허 제기랄 것. 초봉이는 이건 바로 어린애를 어르듯 한다고 서글퍼서 우습지도 않았다. 자, 난 반주 한 잔. 재호는 하녀한테 유리컵을 들이댄다. 연애라건 유쾌한 물건이니깐 술을 한 잔 먹으면 더 유쾌하다고. 허허, 제 얘기랄 것. 초봉이는 겨우 가라앉던 심정이 또다시 더럭 상해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대체 저 사람이 어찌 일이 실없는고 하고 재호의 얼굴을 똑바로 거듭떠 본다. 그러나 재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벌심 웃으면서 하녀가 부어주는 맥주를 거품째 쭉 들이켠다. 시원하다. 어때? 한 잔 해볼까? 재호는 지저분하게 거품이 묻은 입술을 손바닥으로 닦으면서 초봉이에게 컵을 건네준다. 초봉이는 팽팽한 눈살로 재호를 거듭떠 보다가 외면을 한다. 싫어? 오호호. 초봉이가 보기에는 할 일 없이 미친놈같이 재호는 껄껄 웃어대면서 하녀한테 고개를 들이민다. 초봉이는 밥 먹던 젓갈을 내던지고 일어설 만치 부하가 더럭 치달았다. 대관절 연애를 한다니 어따 대고 하는 말이며 또 술을 먹으라고 하니 이건 약은 물에 따위가 아니라 사람을 망신을 주려 드는 게 아니냐. 아니 이제 보니 저 위인이 딴속이 있어가지고 나를 일러로 꿰어온 것이 아닌가? 선법 만나던 멀로 여편네를 쫓았느니 이혼을 하니 풍을 치던 것이며 횡액이라고 동정해 주는 채
앞일은 제가 감당함하던 것이며 다 배짱이 달라서 한 수작이 아닌가? 하녀더러 안하기니 남편이니 한 것도 그러니까 거짓말 삼아 정말을 한 것이고 이렇게 제호의 속을 차근차근 캐고 보니 이건 큰일도 분수가 있지. 기가 딱 막힌다. 음축맞은 도둑놈? 밉살머리 스럽고 또 도둑놈은 말고라서 역적놈이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은 단단히 커두었다. 어느 결에 이렇게 옳혀들었는지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노라니 깔고 앉은 방석에 바늘이 박힌 것 같아서 어서 이 자리를 피해 달아나야겠다고 마음이 담뿍 달른다. 그러나 그러는 하면서도 웬일인지 과단 있게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선 대신 기운이 착 깔아지고 한숨이 터져 나온다. 온갖 여망을 거기다가 붙이고 찾아가던 그 사람인 것을 여기를 떼치고 혼자 나설 일을 뒤미쳐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나고 그것은 마치 어머니를 길에서 잃어버린 아기적인 듯 천지가 아득하여 어쩔 바를 모를 것 같기만 하던 것이다. 이게 다 무슨 야비한 짓이냐고 애써 절더러 지천도 해보기는 했으나 종시 제가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다. 그러나 실상인즉 그는 제호를 떼쳐 버리기가 겁이 나기 전에 저와 마주 떠 퍼버리고 앉아있는 제호라는 인물의 커다란 몸집에서 무겁게 퍼져나오는 이상한 앞기, 이 앞기에 눌려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꼼짝 못하고 저편이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고라야 말지 별수가 없느니라고 미리 단념부터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의식치 못할 뿐더러 그 앞기라는 건 제호라는 위인이 벙땡 하면서 남을 덮어 누르고 제 고집대로 하는 배심도 배심이겠지만 그보다도 결국 그가 이 편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의 우상인데 지나지 않는 것을 그만 것에 눌려지래 작업을 하도록 초봉이 제 자신이 본시 앙칼지지 못했고 겸하여 인생의 첫 걸음을 실패한 것으로 부지중 자긍을 잃고 자포자기가 된 구석이 없지 못했던 때문에 줄을 그는 제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고서 무단히 앉아 속절없이 이 운명 앞에 꿇어 엎디는 제 자신의 만만한 신세를 힘없이 한탄이나 하는 것으로 겨우 저를 위로하자고 든다. 철든 이후로 무엇에고 나를 고집 못하던 나. 고태수와 결혼한 것도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무른 탓이요. 장영보에게 욕을 본 것도 사람이 만만한 탓이 아니더냐. 그러한 보가로는 내 몸과 청춘을 잡친 것밖에는 무엇이 더 있느냐. 그러고서 시방 또다시 새로운 운명이 좌우되는 이 마당에 임해서도 다부친 소리 한마디를 못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걸로써 저를 용서하는 대신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탄식거리에는 좋겠었다. 미상불 그는 한숨을 몰아내쉬면서 눈에는 눈물까지 어렸다.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보면 시방 초봉이의 한탄이란 그다지 근거가 있는 것이 되질 못했다. 그는 애당초에 제가 박지호의 뜻을 받아 그의 계집이 된다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가지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초봉이 제가 박재우의 계집 노릇을 한다는 사실이 가한지 불가한지를 통이 모르고 있다. 하물며 불가하면 무엇이 어쩌니 불가하다는 것이랄지 따라서 제가 마음에 정녕 싫은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하니 좀 과하게 말을 하면 종일 통곡에 부지하마누라 상사라는 우스꽝스런 초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무려나 입맛이 난리가 없고 예비게 퍼준 밥 한 공기를 억지로 먹는 신용을 하다가 상을 물렸다. 아직까지도 맥주만 들이켜고 있던 제호가 생성화를 하면서 더 먹으라고 야단한다. 초봉이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는 것을 마지못해 많이 먹어놓으라고 대답을 해주고서 방 머리께 유리창 밖에다가 베란다 본으로 꾸며놓은 자리에 옮아 앉았다. 바깥 풍경은 들 가운데 양옥과
화식집들이 드문드문 놓이고 들에는 모를 심은 논과 보리를 베어낸 밭이 있을 뿐 퍽 단조했다. 그래도 시원한 등 의자에 편안히 걸터앉아 보는 데 없이 벌판을 바라보면서 막막한 생각에 잠겨들기 시작했다. 재호는 1시간이나 걸리다시피 밥상 머리에 주저앉아 시중드는 하녀와 구수하니 짓거리면서 맥주를 5병이나 집어먹고 밥도 여러 공기 먹는다. 그러고는 데리고 온 초봉이는 잊은 듯이 방석을 겹쳐놓고 벌떡 드러누워 이내 코를 골아젖힌다. 시꺼먼 털이 숭얼숭얼한 정강이를 통째로 드러내놓고 자빠져 자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초봉이는 커튼으로 몸을 가렸다. 그러나 미구의 쪼속쪼속 달콤하니 오는 졸음에 저도 모르게 탁자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잠이 들 때까지도 그는 보아서 마구 내뻗으면 고만이지. 이런저도 못 믿어온 방한 장담이나 해두는 걸로 임시의 위로를 삼았다. 늦이기 8시가 지나서 저녁을 먹고 다시 탕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보니 하녀가 커다란 이부자리를 방 한가운데로 그들먹하게 펴놓고 베개 2개를 나란히 물려놓는다. 필경 이렇게 되고 마는가? 초봉이는 그대로 문치에 우두커니 지어 서서 눈을 내리감는다. 대체 어째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고? 오늘 아침 군산서 아무 일도 없이, 그렇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아무 일도 없이 떠나온 내가 이건 꿈에도 생각지 않고 졸가리도 닿지 않고 할 일 없이 허방에 푹 빠진 푼수지. 이 밤에 저 박재호와 어여지 한 이불 속에 들어가다니 이 기막힌 사실을 무엇이 어떻다고 할 기신도 나지 않았다. 이부자리를 다 펴고 난 하녀는 알심을 부린답시고 고단하실 텐데 어서 주무시라고 납죽거리면서 물러나간다. 베란다에 나 앉아서 초봉이의 난감해하는 양을 보고 해벌심 혼자 웃던 재호가 이윽고 뭘 저러고 섰을까 하면서 고개를 까분다. 일로로 와서 이야기나 해보더라고. 응? 초봉이? 이야기란 소리에 마지못해 초봉이는 재호의 맞은편으로 가서 고즈넉이 걸터앉는다. 그런데 집은 어떡할꼬? 재호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밑도 끝도 없이 불쑥 한다는 소리다. 집요? 초봉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를 쳐든다. 집, 우리 살림할 집. 호호, 제기라. 초봉이는 대체 누구하고 언제 그렇게 다 작정을 했길래 시방 이러느냐고 짐짓이라도 면박을 줄 수 있는 제 자신이었으면 싶었다. 재호는 길다랗게 설명을 시작했다. 앞으로 윤희와 이혼을 하기는 하겠으나 그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저편이 그런 억척인 만침 너와 내가 동거를 하는 줄을 알고 보면 심술이 나서라도 이혼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윤희와 이혼이 되는 날까지는 이를 속세로 덮어두는 게 좋겠다. 너를 바로 청진동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런 곡절이기 때문이니 부디 어찌 생각 마라 하면 내가 살림할 집은 우선 마땅한 놈으로 골라 새를 얻어주마. 그렇게 따로 살림을 하고 있느라면 첫째 뜬 마음이 안정이 될 뿐 아니라 홀몸으로 어디 가서 월급이나 한 20-30원 받고 지낼 것 같을 것이냐. 그런 생활보다는 우선 살림 범절한 해도 몇 곱절 낮게 실이 뒤를 대주마.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참고 지내면 윤희와의 문제가 깨끗하게 요정이 난 뒤에 너를 큰 집으로 맞아들일 것은 물론이요. 만약 내가 소원이라면 결혼식이라도 하자꾸나. 그러니 다 그렇게 알고 나를 믿어라. 혹시 나를 의심할는지도 모르겠으나 설만들 내가 이 나이를 해가지고 지방간의 세교를 생각하든지 또 과거에 너를 귀여했던 것으로든지 너를 한때의 놀이객감으로 주무르다가 내버릴 악심으로야 이럴 이치가 있겠느냐. 그러한 불량한 놈이 아니라는 것은 변명을 않더라도 내가 잘 알리라. 재호의 설명은 대개 이러했다. 1시간 동안이나 안전히 앉아 수선도 떨지 않고
점잖게 그리고 간곡히 이야기를 하던 것이다. 미상물 초봉이를 제것 만들겠다는 일념에 그의 하던 말은 적어도 이 당장에서는 다 진정임에 틀림이 없었다. 초봉이는 제호의 태도와 말이 진실하다고 믿기보다 진실하겠지 하고 믿어두고 싶었다. 이왕 일이 된 걸 무슨 차마 못할 노릇을 죽지 못해 억지로 당하는 것처럼이나 강행하여 마음을 돌리던 것이다. 그는 제호의 이야기한 생활의 설계가 적잖이 만족했다. 욕심 같아서는 기왕이니 제 의향으로 가령 친정집의 생활 같은 것도 어떻게 요량을 해달라고 말을 해서 다짐 같은 것이라도 받고 싶었으나 마음뿐이지 처음부터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에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재호는 입이 귀미까지 째지면서 신혼 축하를 한다고 하녀를 불러 올려 맥주를 청한다. 초봉이는 비로소 제가 재호에 안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제 기호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막상 생각해 보아야 스스로 이상할 만치 좁고 언짢고 간에 분간을 할 수도 없고 또 가타 부타 간의 시비도 가려지지 않고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재호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자꾸만 내가 저 아저씨의 아나? 저 아저씨가 내 남편? 해야 아무래도 실없는 장난이나 거짓말 같아 우습기나 하지 조금도 실감은 나지 않았다. 고태수적에도 이랬던가 곰곰 생각해보나 그러한 것을 마음에 헤아린 기억이 없다. 이튿날 낮 2시 이제는 정말로 제호에 우리 안하게 된 초봉이는 신혼여행을 미리서 온 셈이 된 유성 온천을 떠나 대전으로 버스를 달린다. 달리면서 생각은 두루 깊어 어쩌면 한 달치간에 이다지도 갖은 변화를 겪는고 하면 그것이 모두 제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을 잠시 맡아서 해주는 것만 같았다. 초봉이가 제호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여간에 묵은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집을 드느라고 제호는 자작소로만 살림 나부랭이를 자동차에 들여 쟁여가지고 초봉이와 더불어 종로 복판을 동쪽으로 달리기는 오후쯤 해서고 저게 우리 회사야. 우리 임시로 2층을 빌어 쓰는데 널찍해서 쓸모가 있어요. 동관 파죽계에서 북편으로 꺾어 올라갈 무렵에 재우는 길 모퉁이에 2층 벽돌집을 손가락질한다. 또 저긴 활동사진집. 우리 괜히 구경 다니기 좋으라고. 헤헤. 재우는 유성온천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부터 초봉이를 우리 괜히라고 불렀다. 동관 중간께서 자동차를 내려 바른편 골목으로 들어서면 바로 뒷 골목을 건너 마주 보이는 집이 있었다. 송진 냄새가 나는 듯 말쑥한 새 집이 문둥까지 달리고 드높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산뜻한 게 마음에 안겼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바른편 방이 행랑이요. 다시 유리창을 한 안대문을 들어서면 왼편이 부엌과 안방, 그리고 곱해져서 삼간 마루와 건넌 방이다. 겉으로 보매 그럴듯한 것이 들어와서 보니 좁고 옹색하다. 마당이 앞집과 옆집의 뒷벽에 코를 부딪힐까 조심되게 좁았다. 그러한 마당에다가 장독대도 신용은 해놓고 수통도 있기는 하고 또 좌가 동남으로 앉은 집이라 겨울볕은 잘 들어도 방금 닥쳐오는 여름철은 서쪽이 막혀서 시원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보증금이 200원이요. 월세가 30원이라는 소리에 초봉이는 깜짝 놀랐다. 행랑은 지저분할 테니 두지 말자고 재호가 미리 말하던 대로 비어 있었다. 주인 내외가 들어오니까 건넌 방에서 배에 젊어도 빛이 검고 우툴두툴하게 생긴 여자가 공손히 마중을 한다. 식모도 이렇게 미리 구해놓았고 또 의복 장롱이야 찬장에 뒤주야 부엌에 살림 재구야 모두 차려놓은 것을 보니 초봉이는 태수와 결혼을 하던 날 역시 이렇게 차려놓은 집을 들던 일이 생각나서 일변 속이 언짢았다. 살림은 쌀, 나무와 심지어 빗자루 하나까지도 죄다 구비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재봉틀이다.
청진동 제호의 큰 집에 있던 것을 내려온 듯한데 초봉이는 윤희가 쓰던 것이거니 하고 보자니 치사스럽기도 하나 군산서 모친과 더불어 재봉틀도 없이 삭바느질에 허리가 아프던 일을 생각하면 윤희한테 치사스러운 것쯤 아무렇지도 않았다. 결국 초봉이는 다 만족한 셈이다. 다만 화단을 만들 자리가 아무리 해도 없는 것이 섭섭했지만 그것은 화분을 사다 놓기로 하면 때울 수가 있으리라 했다. 이튿날 아침 재호가 조반을 먹고 회사로 나간 뒤에 초봉이는 모친한테 편지를 썼다. 사연은 무사히 왔고 또 요행이 오던 멀로 몸 편하게 잘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치도 염려 말라고. 그리고 떠나올 때 편지에 말한 대로 집 보증금 주었던 것이며 시계, 반지, 양복장 등 속을 말끔 팔아서 그렁저렁 지내느라면 종차 형편을 보아 좌우간 무슨 변통을 하겠노라고 아주 간단히 썼다. 짐작컨대 혼인 때 쓰고 남은 돈이 몇십 원 있을 테고 또 제가 시킨 대로 주어 보태면 200원 돈은 될 테니 서너 달 동안은 그렁저렁 지탱할 듯 싶어 우선 그걸로 친정은 안심할 수 있었다. 종차는 재호한테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살림을 졸략히 해서라도 할 터이니 매삭 2, 30원 가량씩 따로 내려보내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무슨 도리를 구처해 달라고 청을 댈 요량이던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라 기왕 개봉이와 형주도 군산서 지금 다니는 학교를 마치는 대로 서울로 데려올 테니 그 애들의 교육도 제호더러 감당을 해달라고 할 작정까지도 해두길 잊지 않았다. 편지를 쓰고 나서도 한동안 붓을 놓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왕 편지를 쓰는 길이니 시방 제호와 만나 다 이렁저렁 되었다는 사연을 눈치만이라도 비칠까 하던 것이다. 마땅히 그러해야 도리는 당연한 것이었었다. 그러나 그러고 보면 비록 부모 자식 간열망정 깊은 곡절을 모르고 계집아이가 몸가짐을 그리 회피했을까 보냐고 아닌 속을 아실 것 같고 해서 그래 주저를 한 것인데 역시 아직 이르다고 마침내 먼저 쓴 대로 그냥 편지를 봉해버렸다. 석양쯤 되자 재호가 싱글벙글 털털 거리고 들어오더니 빳빳한 10원짜리로 50원을 착 내놓는다. 자, 이게 우리 괭이 한 달 월급이다. 허허, 괭이 월급 주는 놈은 이 세상에 이 박재호 한 놈뿐일걸? 허허, 제길할 것, 허허. 이렇게 많이? 초봉이는 반색을 하면서 웃는다. 아닌 게 아니라 2, 30원 월급이나 받는 것보다 월등 낫다는 타산이야 종차 생각나겠지만 우선 눈앞에 내놓은 한 달 용돈 50원이 푸짐하던 것이다. 허허, 그게 그리 대단해서. 재우는 초봉이의 볼때기를 가만히 꼬집어주면서 돈 50원이 그리 푸달지다고? 쓰기 나름이지. 그걸랑 더 두고서 반찬거리며 전등세, 수도세, 식모월급 그런 거나 주라고. 집세는 내가 따로 줄 테고 또 나무, 양식도 따로 들여보낼 테니깐. 알겠지? 응, 그리고 참 달리 무엇 살림 장만할 게 있다든지 옷감 같은 걸 끊느라고 모겠더니 들겠거들랑 날더러 달라고 말을 하고. 초봉이는 따로 시방 약삭 바른 셈을 따져보고 있다. 수도세, 전등세, 식모 월급 다 치더라도 10원이 채 못 될 것이고 반찬거리래야 재호의 밥상을 어설프지 않게 하기로 하더라도 한 달에 20원이면 족할 것이다. 그런즉 50원에서 20원이나 잘하면 25원씩은 남을 것이니 그놈을 친정으로 내려보내 주리라. 종차야 재호더러라도 다 설파하게 될 값에 우선 얼마 동안 친정, 권솔들을 먹여 살려라 어째라 하기도 실상 무엇하고 하니 아예 그렇게 하는 편이 옳겠다. 그래서 미상불 그 다음날 그러니까 7월 보름에 가서 보니 졸략히 쓴 보람도 있겠지만 돈이 20원하고도 몇 원이 남았었다. 곧 친정으로 내려보낼 것이로되 그동안 편지가 온 것을 보면 아직은 제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다지 옹색치 않은 눈치여서 그대로 꽁꽁 아껴 두었었다. 둥둥 떴던 초봉이의 마음은 차차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것도 처음은 이 생활이 현실로 믿어지지가 않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는 다시 무슨 풍파가 일어 또다시 새로운 그 운명이 시키는 대로 낯선 생활을 맞이하게 되려니 싶기만 했었다. 그러는 동안에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느라니까 비로소 마음이 훨씬 가라앉고 생활도 자리가 잡히던 것이다. 그는 서울로 와서 재호와 살게 되면서도 역시 집과 일에다가 정을 붙였다. 조석으로 집안을 정하게 닥달하고 세간을 보기 좋게 버려놓고 화분을 사다가 화초를 가꾸고 재봉틀을 놓고 앉아 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마당에 모래알 하나나 방 안에 전등 덮개 하나에게까지도 초봉이의 손이 안 간 것이 없고 마음이 쓰이고 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두 알뜰살뜰했다. 재호는 초봉이가 그러는 것을 너무 청승 맞아서 복이 붙지 않겠다고 농담 삼아 말리곤 했지만 초봉이한테는 그것이 낙이요. 그 밖에는 마음 붙일 것이 없었다. 아침에 재호가 회사로 나가고 나면 초봉이는 그렇게 심심치 않은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 때부터는 재호의 착실한 안악 노릇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재호는 웃으면서 같이 웃어주고 이야기를 하면 말 동무가 되어주고 타고난 솜씨에다가 마음까지 써서 조석을 어설프지 않게 살뜰히 공개하고 재호가 미리서 말을 이르지 않아도 노상 즐기는 맥주 몇 병은 얼음에 채워 놓았다가 저녁 밥상머리에 내놓을 줄도 알고 이렇게 어찌 보면 눈치 빠른 애첩 같기도 하고 정다운 아내나 착한 주부 같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무슨 재호한테 탐탁스리 정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역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화초를 가꾸고 장롱을 훤하게 닥달을 하고 조각보를 새기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다만 제 재미를 위해서 하는 노릇일 따름이었었다. 이러구러 그는 한갓 승재가 가끔 생각나는 때 말고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흥분도 없으려니와 불평도 없이 일에다가 마음을 붙여서 그날 지내는 로보트 되다가만 사람 노릇을 하기에 골몰하던 것이다. 제오더러는 군산서부터 아저씨라고 불렀고 친 아저씨같이 따랐고 믿어워했고 그랬기 때문에 시방도 그를 아저씨로 여기고 믿어워했고 흔연히 대답을 하고 하기는 해도 그 이상 남녀간의 짙은 흥이라든가 부부다운 정이며 의 같은 것은 우러나지도 않았고 우러날 건덕지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승재를 그리워하는 회포가 깊었다. 오랜 옛날에 무엇 소중한 것을 통째로 어디다가 잃어버리고 그 대신 그득한 슬픔 하나를 얻어가지고 온 것 같이 마음이 허전하니 외롭고 그럴 때면 그것이 바로 승재가 그리워지는 그 전 순간이곤 했다. 보면 그 다음 순간 영락없이 승재 생각이 나던 것이다. 이것이 초봉이한테는 단 한 가지의 윤기 있는 낙, 괴로운 낙이나 즐겁게 괴로운 낙이었었다. 그리고 겨우 이것 한 가지로 해서 그는 50 넘은 독신의 가정부가 아니고 아직 청춘이라는 구실이 되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재호는 오후와 저녁이면 초봉이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적이나 하면 삼방, 서광사 같은 데로 초봉이를 데리고 피서라도 가고 싶었지만 새로 시작한 회사 일이 하루도 몸을 빼칠 수가 없다. 그 대신 거의 매일 밤 초봉이를 데리고 본정으로든지 종로로든지 산보도 나가고 나갔다가 눈에 띄는 것이면 옷이든지 집안 세간이든지 곧잘 사주곤 했다. 그는 초봉이의 마음을 사자고 여간만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살림을 시작한 지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인데 초봉이가 부엌에 있다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서니까 재우는 끝도 밑도 없이 아니 초봉이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셈이야? 떼어놓고 하는 소리라 초봉이는 영문을 몰라 뚜렷뚜렷 하다가
혹시 형부의 사단이나 아닐까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글쎄 내가 말이야. 재호는 그러나 숟갈을 들면서 심상히 설명을 하던 것이다. 윤희를 보내고 나서는 이내 다른 여자와는 도무지 상관을 할 일이 없었는데 허허 그거 참. 아 글쎄 무슨 기운이 있단 말이야. 허허 제기랄 것. 늙은 놈이 이거 망신이지? 아무튼 그 사람 고 무엇이라는 친구 초봉이한테 골고루 못할 일을 하고 죽었어.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초봉이는 충분히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재호가 그래서 뭐뭐이라는 것에 대해 한바탕 길다랗게 강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초봉이는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했다. 태수와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확실히 시방 재호가 말한 대로 그런 증세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다. 기왕 그리 된 걸 할 수 있나? 인전 치료나 잘 하도록 해야지. 제기랄 것. 뭐 괜찮아. 일 없어. 재호는 속이야. 어쨌든 겉으로는 이렇게 웃어버리고는 오히려 말 낸 것을 후회하여 초봉이의 무렴을 꺼주느라고 애를 썼다. 이튿날부터 주사며 약이며 일습을 장만에다 놓고는 제법 익숙하게 주사도 놓아주고 저도 놓고 내외가 앉아서 그다지 유쾌하다고는 할 수 없는 치료를 그러나 재미삼아 농도삼아 계속을 했었다. 이렇게 범사에 재우는 초봉이를 다독거리고 어루만지고 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아내 되는 윤희의 히스테리와 건강치 못한 것으로 해서 가정의 낙은 고사하고 어금니에서 신물이 났던 참인데 일찍이 마음이 간절했던 초봉이를 얻어 이렇게 아늑한 가정을 이루고 보니 이래저래 초봉이가 귀엽고 소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기야 초봉이가 새침하니 저는 저대로 나돌고 속정을 주지 않아서 흥이 미흡하고 해먹는 줄을 모르는 바도 아니요. 사실이지 언제까지고 이대로 알진 맛이 없이 지내라면 그것은 마치 석고로 빚은 인형을 데리고 사는 것 같아 죽어도 그 짓을 오래 두고는 못 해낼 듯 싶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거든 이제 정이 쏠리는 날이 있겠지. 제 정을 아짜면 내가 더욱 정답게 굴어야지. 이렇게 뒤를 보자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다. 혹시 초봉이가 새침하든지 하면 제 딴에는 벙땡하고 흥을 내준다는 게 우리 괭이가 기분이 좋자는 게로군. 응? 아나 괭아 조주대가리 줄게 이리 온 하면서 손을 까불까불 장난을 청한다. 그럴라 치면 초봉이는 말대가리 말대가리 하면서 눈을 흘리고 영심하면 정말 고양이같이 달려들어서는 제호에 까부는 손등이고 대머리진 이마빼기고 사정없이 박박 핥히어준다. 여느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상스런 욕을 내갈기기도 한다. 마음 심란하던 차에 탐탁하지도 않은 사람이 괜히 지붕거리는 게 싫어서 자연 소갈지를 내떨곤 하던 것인데 속을 모르는 재호는 재호대로 그럴 적마다 윤희의 히스테리의 초기적을 생각하고 초봉이도 그 시초를 잡는 건 아닌가 싶어 혼자 속으로 입맛이 쓰곤 했다.